네, 안녕하세요. 보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래저래 썰이 많아서 이것저것 풀고자 글을 씁니다. 항상 유튜브로 라디오처럼 듣다가 얼마 전에 처음 글을 써봤는데 또 생각나는 썰이 있어서 글을 적네요. 때는 제가 전역까지 몇 달 남지 않은 시점. 저희 부대는 기갑부대였어요. 한 번씩 공군과 합동하여 대규모 훈련을 했죠. 대략 2주 동안 하는 훈련이었는데 한 번 가면 엄청난 양의 박격포 포격 연습과 정비를 10일 정도 하다가 복귀 하루 전 실제 훈련을 하고 다음날 복귀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훈련들이었습니다. 저는 전역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덜투덜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죠. 하루하루 정비와 훈련을 반복하며 지루하고 따분하던 날을 보내던 중 실제 포격 훈련 하루 전 그날따라 낮부터 덥지도 않고 바람이 아주 세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 저는 후임들에게 24인용 텐트 외부에 두꺼운 돌들을 주워와서 올려두고 안쪽에는 군장을 올려서 고정시키라고 지시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웃고 떠들다가 텐트 안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새벽 자고 있던 저는 텐트를 닫아뒀는데 바람이 막 너무 세차게 불어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 눈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바로 텐트 한쪽이 트램펄린 타듯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펄럭펄럭 하면서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전날에 올려뒀던 돌과 군장은 아무 소용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인원들을 깨우려고 주위를 돌아보니 다들 일어나서 멍하니 텐트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텐트가 휙 하면서 원피스 루피의 동료가 된 건지 모험을 떠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인원들이 대충 신발을 신고서 어렸을 적 소독차 따라가는 어린애들처럼 와 하면서 텐트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텐트를 잡아와서 바닥에다 다시 고정시키고 있는데 바람이 서서히 잦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 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이었어요. 아침이 왔죠. 저희는 2시간에서 3시간밖에 못 자고 바로 훈련을 뛰어야 했습니다. 군단장님까지 오는 대형 훈련을 반수면 상태로 뛰어다녀야 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그렇게 훈련 당일 저희 소대원들은 다들 피곤한 상태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특기가 관측병이었는데 목표에 좌표를 따서 넘겨주고 포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무전으로 얼마만큼 수정하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관측소에는 저와 타대대 관측병들 그리고 관측 장교 2명, 평가관 소령 1명, 대위 2명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죠. 앞에 부대들이 차례로 사격을 실시하고 드디어 제 차례가 온 순간 좌표를 불러주고 사격을 지시했는데 거대한 박격포 소리가 발사 소리가 들리는지 한참 지나도 포탄이 터지는 장면이나 심지어 터지고 난 뒤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도 잠시. 저는 저희 여단 관측 주특기 집체교육 1등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포탄 터지는 소리가 한참 있다가 들려온 것을 표적지 뒤로 넘어갔다고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 계산을 바로 시작했고 나온 값은 200미를 줄이겠다고 관측장교에게 이야기를 했죠. 박격포 사격에는 각도기 도가 아닌 원을 640조각을 낸 밀이라는 단위를 써서 재원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훈련 전 각 부대끼리 서로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군단장님께서 보고 계시니 관측장교가 수정하라는 대로 사격하라는 지시였죠. 그래서 관측장교에게 200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관측장교가 잠깐 기다려라 하더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미 다음 사격을 실시해야 되는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저는 마음대로 무전을 치려고 하자 뒤에 있던 평가관 소령이 저에게 150밀만 줄여! 라고 지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전날 텐트 사건으로 피곤에 찌들었기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용기로 제가 다 책임질 테니 기다리쇼! 라고 말한 뒤 바로 무전을 때렸죠. 그러자 그 소령은 너 뭐라 그랬어? 이 새끼 미쳤어! 내가 관측만 몇 년을 했는데 150밀 줄이라고 했더니 말이 말같이 가라! 하면서 한참 화를 내며 말하던 평가관 소령 뒤로 포탄이 낙하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거기 있던 모든 인원들이 표적지를 바라봤고 포탄은 정말 이건 말도 안 되게 표적지 정중앙에 꽂혔고 소령은 샷다마우스 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은 수정탄으로 2-3발 정도 정해두고 2번, 3번 수정해가면서 표적지에 겨우겨우 명중시키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한 번에 명중시켜버린 거였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소령은 후다닥 도망치듯 관측소에서 사라졌고 저는 훈련 우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관측 교육이나 모여서 하는 훈련에서 그 소령을 전역할 때까지는 볼 수 없었죠. 후일담으로 사격을 지켜보시던 군단장님, 여단장님을 칭찬하셨고 여단장님은 대대장님은 중대장님을, 주대장님은 소대장님을 내리 칭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저는 정해진 인원 말고 추가로 포상을 또 따낼 수 있었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일이 많았는데 만약 제가 올린 글 중에 하나라고 채택된다면 혹한기 훈련 가서 음주 파티, 기동훈련 때 집단 탄영 중대썰, 산이 무너져서 일주일 동안 삽질만한 썰 이것저것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녁까지 달려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어요. 너무 재밌는데 다 올려주세요.
글 잘 쓰시네. 장교분들이 거의 보통은 뭐 이런 실전 훈련이나 부사관들 장교분들이 훨씬 더 나을 때가 많죠. 하지만 지금 이 글 쓴 분 같은 분은 이런 거에 타고난 것 같아요. 저 감으로 그냥 한 건데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약간 저런 것들이 감이 없이 거기에 딱 맞추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맞지를 않거든요, 사실 잘. 그런데 궁금한 게 저런 거 포격을 하면은 몇 킬로미터 밖에서 표적을 맞추나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탱크 훈련이었나? 자주포 훈련이었나 하는 데를 가서 탄 보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급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훈련장의 그 표적지는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왜? 혹여나 북쪽 바라보고서 표적지 만들어놨는데 쐈다가 수십 킬로미터씩 위로 올라가서 북한에 떨어지면 전쟁 난다고. 그래서 남쪽이나 서쪽, 동쪽 이런 쪽으로 표적지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표적지가 없다라고 들었고 몇 킬로미터 밖에서 쏘는지 모르는데 쏘게 꽝 하고 엄청 큰 소리가 나서 으악 막 이러고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뭐 맞는 소리도 안 나고 어디에 떨어지는지 보이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자주포로 갔다가 수백 수천 발씩 쏜다 그러면 사실 어디에 뭐 떨어질지 모르고서 그냥 살아야 되는 참 그런 무기죠. 우리나라가 포탄을 좋아해요. 포를 좋아해요. 대포들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전술 펼친 걸로 미군의 육군 교리가 바뀐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장교였나 장군님이었나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누가 공격을 감행하기에 앞서 포탄으로 갔다가 쑥대밭을 만들고서 들어가는 그런 전술을 계속 펼쳐서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미군 애들이 아마 미군 애들도 그런 교리가 있을 텐데 좀 이렇게 교리를 수정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걸 보고 전술하는 방식을 보고 전투 방식을 보고 수정했다 그러는데 누구였는지 뭐 그런 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집자님이 알아서 찾아주시겠죠? 안 찾아주면 여러분들이 찾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숙사를 해킹하라 썰을 올린 글쓴이입니다. 처음으로 쓴 글이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재밌게 읽어주셔서 다음 썰 한번 풀어보려고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학생들이 촛불 시위로 내쫓은 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와, 교장 선생님을 촛불 시위로 내쫓을 수가 있어? 나도 그랬으면 교장을 많이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이상하던 1학년 어느 여름날 핸드폰으로 이런 느낌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땡땡 고등학교 학생회 땡땡일 땡시부터 학교 중앙현관 앞 교장 선생님의 연임을 막기 위한 촛불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중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0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뭔 소리야 이게? 했어요. 막 학교에 들어와 보니 교장 선생님을 내쫓는다? 어떤 일인지 하나도 몰랐던 저는 동아리 선배에게 달려가서 이 일에 대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해준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간단하게 그때 당시에 교장이 저질러버린 일에 대해서 한번 나열해보자면 첫 번째, 전국 마이스터고 축제를 그저 시끄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딴 학교에다가 축제 줘버리기. 두 번째, 쭉 이어지고 있던 공무원, 공기업 준비, 방과 후 폐지. 그리고 세 번째,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했던 방과 후 학생이 인권위원회에 찔렀다고 전부 폐지. 더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생각나는 건 이 정도였어요. 대부분 학교의 전통이거나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활동들을 전부 대부분 없애버린 거죠. 심지어 일본어 담당 선생님과 크게 싸우시고 일본어 선생님께 불이익을 준 것도 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장 선생님이 연임을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회장이었던 분은 더 이상 이런 사람이 교장이면 안 된다라는 큰 뜻을 갖고 위와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약속의 당일이 되어 저와 친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여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여러 선배님들이 촛불을 들고 중앙현관에 모였죠. 날은 어두워지고 여러 촛불로 중앙현관이 밝게 빛나고 학생부 담당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선배들을 해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야야 니네 들어가라, 뭐하냐 들어가라. 그때 당시 학생부라 하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해병대 그리고 부장 선생님들은 무려 특전사 출신이셨죠.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학생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오른쪽 가슴 쪽에 칼자국이 나 있는 걸 보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다들 출신이 엄청나다 보니 포스들이 대단했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엄청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야야 빨리 들어가, 야 니네 뭐하냐 빨리 들어가라 라고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막 조금 있다가 큰 소리로 빨리 들어가라고 이 새끼들아
하면서 기숙사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지는 그 무서운 학생부도 꺾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선 학생부장님께서 우리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학생회장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교내로 들어가셨고, 남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해산시켰죠. 다음날 이 일은 결국 교장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학생들이 자기 보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정면으로 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부임하기로 했던 날까지 한 번도 학교에 나온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날 학생회장과 학생부장님 사이에 이야기가 잘 끝나서 결국 연임을 하기로 한 교장은 그대로 나가고, 기존의 교감 선생이셨던 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학교는 사립이다 보니 한 번 오신 선생님들은 큰 이유가 없다면 우리 학교에서 몇 년에서 몇십 년씩 계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교장 선생님의 선배님들이 무려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교장 선생님이 그전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옛날 교감 선생님들의 선배들이 이 학교의 수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수학 선생님은 3명, 4명 정도 있으셨는데 그 중에 2분이 무려 우리 기수 졸업과 같이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교장 선생님보다 선생님으로서 선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 학교 최고의 실세는 수학 선생님 2분이라 이런 말도 나왔었죠. 그 후 다행히 기존에 없어졌던 공기업 준비반, 그리고 전교생이 들어야 했던 방과후는 다시 부활하였고, 비록 공기업 준비는 안에서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방과후를 하면서 전공이 아니었던 전기나 전자 쪽, 그리고 토익 같은 비전공 같은 과목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시위하는 모습을 막 도착했을 때 찍은 사진 같이 올려드릴게요. 위 사건으로 인해 저희 학교는 지방 뉴스에도 나왔고,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뭐 사립고등학교 가서 재밌는 일 많이 겪었는데, 보통 고등학교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냥 공부하다가 오고 공부하다 오고 공부하다 오고 거의 이거의 끝인데, 연속인데, 옛날에 공고였고 마이스터고로 바뀌면서 사립이 된 건지 옛날 공고 쓸 때도 사립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립으로 돼 있으면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나쁜지 같은 것들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향후 한 20년 안에는 점점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초등학교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우리 때 한 반에 30명씩 반 급수가 한 10개 넘게 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한 반에 60명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근데 요즘에 한 학년에 뭐 15명, 한 학년 토탈 다 해봐야 뭐 7명 뭐.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치려는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통합시켜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서 중학교까지 학교를 마치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만의 주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회로 뛰어드는 나이대를 한 2년 정도 더 빠르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뭔가 여러 가지를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요즘 애들 발육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성인 키와 등치에 맞먹는 몸이 되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1년 뒤에 있을 그 시험 공부하는 거는 머릿속에 잘 남질 않아. 친구들이랑 막 퀴즈 내고 서로 막 장난치고 그런 것들에 뭐 추억이 묻어있거나 뭐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공부하고 있어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갑자기 띵킹되는 걸 제외하면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다고. 근데 막 17살, 18살 이때 공부한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서 자라왔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미 뭐 성인이 계산할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건 다 배우고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심화과정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느려. 20살 됐을 때 성인이라고 치는 건 너무 느리다고 봐요, 전. 이번에 만으로 나이 바꾸는 게 6월 달부터 바뀌죠. 바뀌는 김에 만 18세로 확 낮춰버리고 한 19살 정도 되면은 성인에 준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도 고등학교도 3년 동안 하는 거 너무 지겨워. 2년만 하고 더 심화돼서 자기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학교를 가든지 다른 공부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마련해서 가는 게 나는 훨씬 낫다고 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는 기본적인 인간의 소양과 사회화를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서부터는 사실 본인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이과로 갈래, 나는 문과로 갈래, 나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때부터 이미 머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기회들이 오는데, 그거를 너무 나라에서 애 취급하면서 너무 애들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무조건 성공만 하면서 잘합니까?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뛸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게 부모고 선생님이고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죠. 어떻게 항상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회에 내보낼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학교 생활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고님 유튜브로 유입되어 썰랑썰레를 라디오 삼아 게임하는 평범한 20대 남자입니다. 16년도에 나라의 부름이 오기 전 일찍 갔다 오자라는 마인드로 특기병 자원 입대 신청을 하여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빠르게 입대를 해서 짬밥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무사히 수료 후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다음해 1월 자대 배치를 받아서 본격적인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타이밍이라 했던가요?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부대에 적응할 새도 없이 2주 대기가 끝나 이제 막 선임들 간부님들 이름 외웠을 무렵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훈련이기도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기에 여리버리 까면서 최대한 맞선임이 하는 행동을 눈치껏 따라하면서 정신없이 훈련을 마무리되었죠. 혹한기 훈련 때 외우기는 했지만 바로바로 튀어나오진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무수한 놀림과 갈굼이 있었을 때 전역을 앞둔 K 중사님이 계셨고 막 자대 배치받은 1병이 보기에도 아무리 전역을 앞두고 있다지만 이 정도로 막 나가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중사님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풀게요.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군 생활을 하던 중 점점 후임들이 생기고 떠나는 선임들도 생기고 짬도 점점 먹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 지멋대로 한다, 땡땡이 왕국이다. 여기서 땡땡이는 대대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송부였던 저는 그 내막을 자세히 듣고 또 직접 겪기도 하여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훈련 중 병사들에게 폭언 욕설은 기본에 인신공격은 마다하지 않는다. 부대 내에 있는 목재, 철근 등을 빼돌려서 운전병에게 시켜서 두 돈반에 실어서 근처 고물상에다가 팔아서 돈을 갖고 와라 라고 시켰고 모인 돈으로 관산의 주차장을 병사들을 시켜서 짓게 했으며 간부 회식이 있는 날이면 CP병을 새벽에 호출하여 1호차로 복귀하고 1호차로 자녀들을 등하교시켰고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행이 벌어졌죠. 참다 못한 병사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단합력을 보여 대대장을 보내버릴 작전을 세웁니다. 당시 독립포대가 있었는데 독립포대에서는 악행이 무수히 많았다고 해요. 주둔지 포대와 독립포대는 주말 종교시간 훈련 시간을 제외하고는 만나기는 쉽지 않았고 훈련 때는 훈련하느라 바쁘기에 종교시간이 작전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각 포대 분대장들은 종교시간에 필히 기독교에 참여하여 작전회의가 진행되었고 내용즉슨 이러합니다. 1차 만남 때는 각 분대장들이 분대원들이 당했던 악행들을 진술서 마냥 작성한 걸 취합하기로 하였고 2차 만남 때는 취합한 걸 한 분대장이 리더 역할을 맡아 각 포대에 취합한 걸 한데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터뜨리는 걸로. 2차 만남 후 진술서를 모두 취합한 분대장은 독립포 분대장이었고 개인정비 시간에 터뜨리기로 마음먹었는지 공중전화로 헌병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조사가 바로 시작되었으나 진급을 앞뒀던 연대장님의 방패와 연줄 방패 등으로 인해 계획은 처참히 무산되었고 실패의 사실이 대대장을 포함한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알게 되어 병사들은 좌절에 빠지고 말았죠. 대대장님은 그날 이후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모든 병사를 모아놓고 너희가 대대장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가 될 줄 알았더냐 허튼 짓 하지 말아라 하면서 보란듯이 비웃었고 그날 각 포대 포대장들에게 먼지나도 개털렸습니다. 하지만 털리면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간부들도 대부분 대대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시 한번 기독교로 모여서 대대장 보내기 3차 작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병대에서 실패했는데 달리 방법은 없어 보였지만 한 분대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어 다시 한번 불이 붙는데 바로 기무대와 국방 헬프콜 언론사였죠. 결전의 금요일 공중전화 부스에 부착된 기무대 국방 헬프콜 그리고 싸지방에 얻은 언론사 번호까지 기무대와 국방 헬프콜에 먼저 전화를 하고 대대장의 방패였던 연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중성 연대장님 땡땡대대 땡푸대 병사 상병 땡땡땡입니다. 저번에 대대장을 헌병대에 신고하는데 연대장님이 다 커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커버하신다면 언론사에 제보하겠습니다. 대대장 밑에서 이런 대우받으며 군생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사의 쿠데타 소식을 들은 연대장님은 저녁 8시에 독립포대로 출동. 하지만 연대장님께 연락하기 전 연락했던 기무대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헌병대에 신고했지만 무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무대 쪽 사람이 버스터콜을 실행하여 기무 반장이 독립포대 연대장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바로 원스타 준장이 말이죠. 그로 인해 금요일 저녁 8시 무렵 때 아닌 버스터콜로 준장, 기무대, 대령, 연대장, 중령, 대대장, 각 포대, 포대장, 대위, 중위들 다 한 포대에 모이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연대장님이 도착했을 때 취합한 진술서는 이미 기무대 간부님에게 넘어간 상태. 편안한 주말이 되었어야 할 다음날 부대 전체는 살얼음 판이었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근신하고 있으라는 기무대 간부로 인해 주말간 대대장님의 후폭풍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한 주말을 보낸 월요일 그날 저는 위병소 근무 중이었죠. 그때 사단 번호
번호가 적힌 군용 꼬란도 한 대가 위병소를 통과합니다. 사단 인사참모였습니다. 바로 위병소에 있는 전화로 행정반에 전달했고 10분이 채 지나질 않아 인사참모는 다시 떠났고 30분이 흘렀을까요? 대대장의 개인 차량이 내려오더라고요. 분명 평일이었고 나길날이 있으면 항상 1호차를 타던 사람이 지차를 타고 나가? 경례를 하고 문 열어드리러 앞으로 가니 나 없어져서 좋겠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위병소를 통과하셨고 근무 서느라 상황을 몰랐던 저는 철수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인사참모는 들어오자마자 대대장실로 바로 직행하였고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입니다. 관사내 개인진만 빼가지고 즉시 나가시길 바라고 근무처가 정해질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대대장의 초록 견장과 지휘관 배지 등을 싹 다 수거해갔고 대대장은 그대로 짐을 싸서 나갔던 것. 이 사건으로 인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던 혹한기 훈련은 부대 지휘관 부재로 인한 취소라는 공문이 사단에서 내려왔고 다음 대대장이 들어오기 전 사단 인사처에서 임시대대장님이 오셨고 한 달가량 지난 후 정식 대대장님이 취임하신 뒤 전 대대장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사를 챙기고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시는 등 모두의 신임을 받는 대대장님을 맞이하여 땡땡월드의 막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군인들 중에 장교들이 군인이라고 본인을 생각 안 하고 무슨 공무원이나 회사원 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밑에 병사들을 지휘해야 되는 지휘권자로 앉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자기 밑에 부하 간부들에게 그런 것들을 위임하고 본인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고 특이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군대에 가면. 근데 군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걸러야 되는 지금 뭐 간부들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간부들 부족한 거는 둘째치고 제가 군생활하면서 본 군인 간부들의 거의 절반 정도는 전쟁 나면 아무런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너가 물동이라도 하나 옮겨라. 그냥 너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애들한테 명령이라도 한번 하달해라 라고 정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을 뿐 혼자 판단하고 뭔가 작전을 수행하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채 안 된다. 군인의 마인드를 갖고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연금 생각해서 다들 그냥 뭐 진급하려고만 노력을 하지 진급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잠깐 군인다운 것처럼 무슨 막 행군하고 애들 막 훈련시킬 때 쥐잡듯이 잡고 그러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냥 뭐 일개 회사원 같이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꽃이나 키우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11년 전 일이라 대화 내용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최대한 살려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10년도 군번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재수가 온팡지기 없어서 전경으로 팔려갔던 놈입니다. 훈련소 5주를 빡시기에 받고 전경 배치 소식을 알게 되어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마지막 파라다이스라는 경찰학교에서 열심히 교육받다가 자대 배치받고 분명 구타가 없다 그랬는데 첫날 귓방망이 바로 세리길래 요 정도는 맞는구나 라고 하고 얻어 터져가면서 군생활하고 있었는데 11년도 초에 전이경 병영생활 개선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말끔히 사라질 때가 있었죠. 뭐 여담이지만 재수가 오지게 좋지 않아서 입대하고 6개월 만에 나가는 첫 휴가 외박이 2010년 11월 24일이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져서 2달 더 대기하다가 휴가를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안 좋았어요. 때는 11년도 6월쯤 상병 때쯤 일이네요. 자, 여기 여담이지만 이분이 댓글에다가 왜 상병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모두가 알만한 계급으로 썼습니다. 여동생이 수경은 왜 수경이라고 그래? 라고 물어봐서 병원에서 대빵 간호사를 수간호사님이라고 하지 경찰 병사 중에 제일 높은 병사는 수경이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수간호사는 왜 수간호사라고 물어봐가지고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상병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육군으로 치면 한 상병 때쯤. 저는 수하나라는 보직, 중대 수인, 중수로 불리는 무전병인데 전이경에서는 파워가 장난이 아님. 9박 10일의 정기 휴가를 나갔을 때 일입니다. 보직 특성상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부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페북을 유행하던 초중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하면서 추억팔이 하고 있었는데 초딩 때 여자 사람 친구인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정기 휴가 소식을 알게 된 여자 사람 친구는 밥을 사주겠다며 만나자고 했고 저는 와 내가 나가서 이제는 여자 사람이랑 편하게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연락을 이어나갔죠. 정기휴가는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여사친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사친을 A라고 할게요. 어릴 때와는 다르게 너무나 이뻐지고 대학생 향기를 뻘뻘뻘뻘 풍기는 숙녀로 다 커버린 친구를 보며 살짝 설레기도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A가 재수를 해서
10년 학번이라는 걸 알았고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는 학교 다닐 때 난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으로 보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작성자야, 군 생활은 좀 어때? 좀 찐따로 가겠습니다. 이런 데다 글 쓰시는 분이 정상은 아닐 거니까. 나야 뭐 상병이라도 편하지. 보직도 좋아서 할만해.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군 생활을 걱정해주나 했어요. 이러다 사기나? 오늘 술 한잔 마시자고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너 말고 나 입대하면 어떨 것 같냐고. 뭐래? 응?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군대라는 집단은 위생도 별로고 여자가 있을. 말을 탁 끊으며 군인도 공무원이잖아. 나 군대 좋다고 보거든? 뭔 소리지? 공무원이에요? 군인이 왜 공무원이야? 다른 친구들은 뭐래? 하지 말래. 근데 난 자꾸 좋다는 생각이 들어. 공무원이. 이 친구는 입대를 확신해서 제게 군대 좋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유도 신문을 계속하는 것 같았어요. 답정너네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가 지내기엔 위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 전 말리려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눈빛을 보고 전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죠. 뭐 너 정도면 뭐 할만해. 한 번쯤 뭐 경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 이러면서 환하게 웃으며 저녁에 빠빠이. 그리고 저는 몇 번 더 연락하다가 연락이 끊기면서 저녁할 때가 와가지고 저녁하고 페이스북으로 다른 옛 친구들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야! 네가 A한테 ROTC 출전했다며? 네. A는 저의 한 번쯤은 경험하면 나쁘진 않아. 예, 확신을 갖고 ROTC에 지원해서 서서히 연락이 끊어진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첫 대기업 회사에 입사하고 신입사원 뻘뻘뻘뻘 풍기면서 창구 정리할 때 자기 대기업 들어갔다고 자랑하네요. A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이때 임관하고 자대 배치 받은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제게 여보세요. 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야 에이. 와, 너 ROT 찍었다며? 벌써 임관한 거야? 뒤질래. 이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뭐지 하고서 한 2주 뒤였나? B 친구를 만나서 소주를 마시다가 B가 그러는 겁니다. 야 작성자야, 너 A가 보면은 너 죽여버린대. 왜? 몰라? 너 때문에 군대 가서 힘들다던데? 어이가 너무 없고 너무 억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니 웃으면서 제가 잘못했다면서 놀리더라고요. 손발이 줄줄 흐르고 눈물이 달달 떨렸나 보네. 아니 ROTC에 갈 것 같으면 육군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술에 찌들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뒤 A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 야이 개새 할만하다며 좋다며 다짜고짜 욕을 막 박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다 들어주니 중대장님한테 1시간 정도 털려서 화풀이를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약 2년간 이 친구가 어디 가서 털리면 제게 전화하고 전 그걸 들어줬어요. 그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ROTC 동기와 결혼한다고 청첩담 날리더라고요. 어찌 보면 저 때문에 군대 갔지만 그 결혼 제가 80%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 친구의 부부는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의 남편이 저를 보며 감사하다고 빵긋 웃어주는 모습이 종종 생각났습니다. 축하우터님이 올려주신 재미난 이야기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사실 군대에 가서 한 2등병 정도? 1병 약장 정도는 달고 나오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전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다채롭게 잘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남자들만 알고 있으면은 집에서 가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이상 그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있지 몸으로 보여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가서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도는 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예비군이 300만이 아니라 600만, 700만이 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군대에 사람 없다고 군인 없다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으로 좀 어떻게 땜빵이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좋잖아. 바캉스래매. 바캉스 한번 느껴봐야지.
안녕하세요, 보고영. 취침 전에 썰렁썰레 듣다가 골아 떨어지는 유튜브 시청자예요. 제가 사회근무요원으로 복무했을 때 사람을 하찮게 취급하고 선을 넘다가 결국에는 골로 가버린 행정실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5년부터 17년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경력을 끝낸 사람이에요. 무릎을 감싸주는 측부, 인대를 여러 번 다치게 되면서 기능을 완전 상실하게 되어 이를 대신할 보조 인대 삽입과 대퇴골 교종 철심을 받는 등의 수술을 받아 4급 판정으로 일반 학교의 장애우 학생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애우 학생을 돌보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니기에 군인 신분임에도 학교 측에서 학생을 돌봄에 있어 생기는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죠. 예를 들어 9시 출근이 복무 원칙이지만 8시 30분에 등교하는 장애우 학생들을 위해 일찍 출근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한다거나 장애우 학생에게 점심을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점심시간을 보장받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뒤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식의 많은 배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에서 저를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행정실장입니다. 첫 근무일로부터 이미 저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느껴지는 인사를 시작으로 이상 쿠사리를 넣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행정실장은 이혼한 남자였습니다. 휴식시간 때 일부러 불러서 행정실 청소를 시킨다든지 일찍 출근했다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넣겠다든지 당시의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 쿠사리를 받는 것을 그냥 일종의 텃세라고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한 가지 사건으로 저와 그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죠. 위에 적힌 내용과 같이 저는 대퇴골 교정 철심을 받는 수술을 받았고, 철심이 뼈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융착이 되어 나중에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수술을 끝낸 2년 후에 제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거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죠. 근무 첫날에 학교 측에 이 사실을 말씀드려 학생들이 없는 겨울방학 때 병가와 매달 하루씩 생기는 휴가일을 모아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가 15일과 매달 생기는 휴가를 모아 생긴 총 5일, 그래서 다 모아서 20일의 휴가를 준비해야 했죠. 겨울방학이 되었고 수술 예약이 잡힌 5일 전 행정실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땡땡씨, 잠시만 와봐. 항상 반말이었어요. 이거 꼭 수술 받아야 돼? 네? 아니 군인 못해서 사회복무하러 꿀 빠는 사람이 복무기간에 수술로 꿀 빠는 거는 뭐야? 이 부분은 교장 교감 선생님께 다 허락을 받아서 복무 첫날부터 준비한 겁니다. 아니 나한테 허락을 받은 게 아니잖아. 병가 취소할게. 이 수술은 무릎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하여 병원에서도 최소 15일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한 수술이라 말했지만 안 믿었습니다. 필요하면은 그때 다시 본인에게 와서 병가 허락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사람이 정신줄을 놓는다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순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처한 부당함을 말씀드렸죠. 교감 선생님도 제 얘기를 듣고 행정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행정실장 지금 뭐 하는 거요? 뭐가요? 땡땡씨 병가 왜 취소한 거요? 아 그거요? 아니 군인 신분이 20일 동안 연속으로 쉬는 게 말이 돼요?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휴가 이렇게 못 쓰잖아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땡땡이가 지금 놀러 갑니까? 수술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이거 당장 철회 안 하면 정식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이렇게 교감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행정실장은 학교에서 윗사람에 위치한 자신에게 하극상을 하였다고 소문을 내어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학교 텃밭에 뿌린 거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회복무요원이 기름진 변을 거름 대신 뿌리자. 이해하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본인 말로는 옛날에 비료보다 젊은 남성의 변이 농사에 최고로 쳤다고 하는데 농사짓는 시청자 여러분들 진짠가요? 사회복무요원은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장애우 학생 이동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타야 하는데 학생만 태우고 저는 계단으로 뛰어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라는 이야기. 군인 신분이 휴대폰 가지고 있는 건 안 된다. 휴대폰 가지고 학교 오지 마라. 필요하면 삐삐를 써라. 장애우 학생들이 다치거나 일정 변경 등의 돌발 상황 시 장애 돌봄반 선생님들과의 통화가 필요한 순간이 많아서 휴대폰을 필히 지참해야 했습니다. 등등 이상한 일들이 지시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장애 돌봄반 선생님들이 커버해 주셔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내적 스트레스는 이미 맥스를 찍고 타이레놀로 두통을 버티던 어느 날 모든 사건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생기는데, 제가 학교에서 복무하던 2년의 기간 중에 교육청 소속의 직원이 행정 업무 감사를 위해 학교로 파견되는 시기와 겹쳐졌습니다. 물론 저는 행정 업무와 관련 없는 학생 돌봄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저와는 크게 관련 없는 이벤트였죠. 감사 직원이 행정실로 찾아와 행정과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던 시간, 저는 평소처럼 장애우 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피구하기 싫다고 떼를 쓰는 애들 달래는 와중에 장애 돌봄반 선생님께 연락이 왔죠. 땡땡씨 지금 어디에요? 지금 체육 시간이라 강당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교장실로 와주세요. 빨리. 교장실은 당시 저에게는 대대장실과 같은 곳이죠. 매달 장애우 학생들 대상으로 소풍을 위해 외근 결제를 받는 일이 아닌 이상에는 갈 일이 없는 곳. 네? 그럼 체육 수업을 받는 학생이 지금 제가 가고 있으니까요. 땡땡씨는 빨리 교장실로 가주세요.
그렇게 저는 체육 선생님께 다른 선생님이 오고 계시니 잠시만 학생을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교장실로 갔습니다. 가면서 나 뭐 잘못했나? 근무기간 늘어나나? 이러면서 교장실에 도착 후 조심스럽게 교장실의 문을 열었죠. 끽 하는 소리와 함께 교육청 감사 직원과 교장 선생님이 함께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나는구나 나는 하면서 겁부터 먹게 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자리에 앉게 한 후 저를 부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땡땡씨가 그 잘못한 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혹시 그동안 행정실장이 땡땡씨 외근 비용의 일부를 미지급한 거를 알고 있었나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학교 소속으로 근무하다 보니 학교를 벗어나 외부 지역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외근으로 처리받고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죠.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 금액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장애우 학생들을 위한 소풍으로 외근을 나가게 되면 6시간 이상의 외부에 있어 10,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10,000원에는 식비가 제외된 금액으로 행정실장은 제 식비를 미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5,000원이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매달 최소 한 번씩 소풍이 있다 보니 합산한 금액이 한 5만원 정도. 행정실장이 10,000원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몰랐습니다. 오늘 행정실 서류를 검토해보니 서류상에는 15,000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통장 기록에는 10,000원만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일자에도 검토해본 결과 땡땡씨는 외근에서만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걸로 확인 중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이 횡령된 건가요? 아니요, 횡령이라고 보기는 힘드니 본인이 그 금액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실장 본인은 실수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이전에 땡땡씨와 이전에 큰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땡땡씨를 상대로 한 괴롭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 불렀습니다. 이부터 말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땡땡씨는 우리 감사 직원님께 오상이 다 말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행정실장에게 받았던 부당한 지시들 그리고 수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모두 말씀드리고 감사 직원과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고 이후에 교장 선생님 지시하에 행정실장은 업무 배제를 받았고 교장 선생님에게 강도 높은 추궁을 받고 나서야 왜 저를 모지게 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행정실장은 저를 괴롭힌 게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행정실장은 이혼 후 취미였던 볼링을 하다 만난 여자를 마음에 들어했고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죠. 그리고 여자의 외동아들이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듣고 본인 학교에 꽂아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제가 학교에 복무하게 되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새끼 라는 망상을 하게 되어 그동안 저에게 미친 이상한 짓을 하면서 괴롭힌 거였어요. 그러다가 수술 사건으로 제가 한 행동이 괴롭힘 당해 부족한 놈이 하극상을 펼친다는 생각을 하고 저에게 취약한 행정 영역으로까지 불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5만원을 받게 되었고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개인 사비로 10만원을 더 챙겨주셨죠. 당시 월급이 15만원도 안 됐기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행정실장은 해당 일로 학교 징계 및 저에게 그 어떠한 업무 지시도 못하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측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점, 교장 선생님이 확실하게 징계를 준다는 약속 등을 받아서 따로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겨울방학 때 행정실장은 도망치듯이 다른 학교로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제게 했던 쓰레기짓들도 새로 옮긴 학교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제가 소집 해제될 때쯤 행정실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 덤으로 사랑 때문에 뭐든지 해줬던 여자한테도 차였다는 소문까지 말이죠. 댓글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 별첨합니다. 행정실장 정신이 질환이 있는 게 아니냐. 본인이 다니는 무당집에서 해당 여성은 반드시 결혼할 운명이라 말을 듣고 집착하게 되었고 정신질환보다는 여자에 대한 정신이 관련된 종교까지 부추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실장은 왜 휴가에 관여하는지 의문이 있다. 직장인분들은 아실 텐데 물품을 구매하거나 출장을 갈 때 결제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결제 라인이 돌봄 지도 선생님, 행정실장,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순으로 돼 있었습니다. 거름 지시사항은 왜 생긴 거냐? 지금도 이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근무하던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특성화된 분야를 홍보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에 특화되어 있다면 영어 스피치 대회, 영어 마을 체험 등 방과 후 클래스에 넣는 방식이었고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자연 친화를 컨셉으로 잡아서 학생들이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수업을 홍보했죠. 문제는 안 쓰는 공터에 흙을 깔아 제꼈는데 흙이 작물 뿌리를 내리기가 충분하지 않아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료 영양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진행되던 중에 저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죠. 장애우는 비하 단어가 아니냐. 근무 당시에 학교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타인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단어로 인식되면서 이를 개선하자는 친구라는 의미로 장애우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썰랑썰레 군대썰을 즐겨보다가 기차역 이름과 부대 이름이 같은 부대썰을 듣고 제 군대 시절이 생각나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먼저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큼은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일이라 저와 제 가족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일이므로 MSG는 0.1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철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근본 없는 자신감만 넘치던 20살의 5월. 저는 군대를 빨리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승리자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의 기술행정병을 지원했습니다.
어찌어찌 육군훈련소를 수료하고 도착한 부대에서는 공군 원사님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셨고 제게 어깨동무를 하며 인사와 함께 알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땡땡이구나. 반갑다. 자, 저기 봐라. 저기 멀리 솟아있는 건물 보이지? 넌 저기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휴가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날 못 볼 거야. 전 그분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들 예상하셨듯이 휴가 나갈 때를 제외하고 소대장을 볼 수 없다. 공군 원사님이 이분이 소대장이셨나봐요. 당황스러워했고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소대장님의 존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존재라기보다는 소대장님이 공군 원사라는 것. 왜냐고요? 전 육군훈련소를 수료했습니다. 근데 제 소대장이 공군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하고 띠용하고 있는데 소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육군인데 소대장이 공군이어서 신기하지? 여긴 육해 공군이 다 있는 부대야. 견장이랑 이름이 검정색이면 육군, 파란색이면 공군, 흰색이면 해군이니까 참고해. 그렇습니다. 도시, 기차역, 부대 이름이 모두 동일한 바로 그 부대. 그리고 그 부대에서도 고개만 살짝 돌리면 별이 보인다는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평일 근무는 중령 대령들과 함께하고 휴일 근무는 중령 대령 준장들과 함께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참모 차장 및 참모 총장님 보고까지 있다 보니 저에게 지휘통제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 그런 제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순간은 종교활동으로 성당에 가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서 큰 행사가 열리고 미사가 끝난 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사 후 저는 식사를 받아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찾고 있는데 늦은 탓이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연배가 지긋하신 두 분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편의상 A 형제님이라고 칭할게요. 거기 형제님, 자리가 마땅치 않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랑 같이 드시죠. 앉을 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그저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헛시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A 형제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그래서 어디에서 근무하시나? 그 성당은 부대 간부님들의 가족분들도 이용하는 곳이고 병사가 아닌 성당 신자들도 사용하는 형제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 아무 거리낌 없이 소속을 말했죠. 그러자 다른 분께서 제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편의상 B 형제님이라고 칭할게요. 아이고 그래요. 거기 근무하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대배 취직 후 저와 친하게 지냈던 막내 이모를 편지로 알게 된 사실인데 제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당시 국가장학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때라 가난했던 저희 집은 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빚을 냈던 상황이었고 그 탓에 누나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런 일련의 상황을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있으며 저 또한 부모님께 걱정 끼치드릴 수가 없으니 모른 척하면서 군생활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B 형제님께서 그럼 간부에게 말해서 휴가를 다녀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자대 배치받은 지 이제 한 달 돼서 휴가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B 형제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런, 아무리 휴가가 없어도 이런 상황이면 청원 휴가를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럼 집에는 전화는 매일 드리고 있나요? 누나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수백 번씩 전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등병이라 마음대로 전화할 수도 없고 부모님도 힘들 텐데 애써 웃는 부모님 목소리 들으면서 저도 울 것 같아서 전화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두 분은 가족이 암투병 중이라는데 청원 휴가는커녕 전화도 마음대로 못 해라며 극대노하셨고 그러면서 그렇게 씩씩하게 견뎌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거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생활관으로 복귀한 뒤 그날 저녁 여느 날과 동일하게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지휘통제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당직 총사령 준장님께서 놀란듯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착삭 준장 땡땡땡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야 병사야, 생활관에 지금 즉시 전화해서 분대장에게 땡땡땡 병사 내일 아침에 일찍 휴가 바로 나갈 수 있게 근무표 조정하고 준비시키라고 해요. 지금 당장! 그 말을 들은 저는 난데? 나 내일 휴가 나간다고? 왜? 라는 마음이 의아했지만 이등병 나무랭이가 감히 장군에게 어떻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관에 전화해서 분대장 선임에게 이 말을 말했고 돌아온 답변은 어디서 짬 찌끄레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라는 욕설뿐이었습니다.
전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렇다고 당직 총사령님께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근무했죠. 다음날 아침 지휘통제실 부장님 보고 중에 지휘통제실에 삑삑삑삑 벨이 4번 울렸습니다. 참고로 장군 입실 시 장군 별 1개당 벨이 1번 울림. 그러자 소장 1명, 준장 4명, 대령 5명을 포함한 전 간부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휘통제실 입구로 달려가 도열하며 기합 가득한 목소리로 쫙 하는 경례를 했습니다. 참모총장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참모총장님은 예고도 없이 오셔서 바로 샤우팅을 갈기셨습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어제 전화 못 받았어? 왜 땡땡땡 병사가 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나? 그 관객을 목격한 분대장 선임은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랬죠. 제가 성당에서 함께 식사했던 두 형제님은 무려 4성 장군님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파란색 글씨로 표현한 A 형제님은 공군 참모총장님이셨으며 녹색 글씨로 표현한 형제님은 육군 참모총장님이셨습니다. 부대 배치받은 지 한 달 채 되지 않는 저는 공군 참모총장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극악의 기억력으로 육군 참모총장님의 얼굴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더라. 그분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등병 나부랭탱이가 육군 참모총장에게 우리 누나가 암투병 중이어서 당신의 지휘하는 부대에서는 나 휴가 안 보내준대요. 이등병이어서 전화도 못해요 하면서 일종의 부조리를 일러와친 꼴. 저는 그 길로 샤워를 하고 제가 샤워하는 동안 무려 대령이 제 전투복을 다림질하고 있었으며 제 군화를 닦아주었고 건물 밖에서 참모총장이 성판을 달고 있는 검정 세단에 운전석에는 대위가 조수석에는 소령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님께서 뒷좌석에 저를 앉히며 본부의 부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안전하게 잘 데려다 주고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 내가 나중에 우리 형제님한테 다 확인해 볼 거야. 휴가 중 수령? 휴가 신고? 위병소 검문? 그딴 건 아예 없습니다. 감히 참모총장의 차를 막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4성 장군의 차를 본 부모님께서는 제가 탈영을 해가지고 잡으러 온 줄 알고 매우 놀라셨고, 다행히 저희 누나는 당시 참모총장님의 도움으로 부대 및 성당에서의 모금 활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 무사히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진짜. 저와 가족들은 당시 참모총장님께 아직도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이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이 채택되어 방송에 나간다면 3군 장성 합동회의 1시간 전 보고 파일 날아간 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도중에 문 활짝 열고 들어가 참모총장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한 썰. 지휘통제실 병사들 영창 보내려다가 직속 상관들이 증발한 썰. 여군 부사관 옷 갈아입는 거 보고 같이 전역한 썰. 국화의 반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우선 다 올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전에 글을 써서 유튜브에 군대에 쓰레기와 미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썰에서 잠깐 언급된 천사 대장님 이전 개패급 본 근대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건의 발단. 저희 부대는 얼핏 보기에는 정말 개빠진 부대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썰에서도 적은 적이 있긴 한데 교육부대라는 특성상 기관병들 훈련은 사실상 없었고 교육 업무만 주구장창.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훈련도 안 하고 체력 단련도 안 하고 사육도 안 하는 개꿀 부대로 보이기 충분했죠. 이는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업무 하나하나의 강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거의 매일 야근이었고 주말에도 잔업을 위해서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아침 점호와 저녁 점호, 야근이나 조기 출근으로 열애하는 인원이 전체 병력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일과가 자대 배치 이후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면 조만간 터져버리겠죠. 정말 다행히도 야근을 많이 하면 휴가를 내보내주는 상점 제도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압력이 조절되고 있는 압력솥 마냥 적당히 버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점 제도 때문에 병사들의 휴가가 너무 많아지자 이 중에 가라 휴가를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사과장, 우리 부대 전입 온 지 2달밖에 안 된 인사과장의 말 한마디에 인사개헌 막내였던 제 동기가 본부 근무대 행정반에 확인차 전화를 몇 번 하게 되었고 진급에 눈이 먼 봉근대장은 이 확인 전화를 본부 근무대 애들은 일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휴가를 많이 나가나, 봉근대장은 뒤지기 싫으면 휴가 적당히 뿌려라 라는 의미로 알아듣는 바람에 어느 월요일 상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본부 근무대에는 엄청난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데 처음 몇 주 동안은 상점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될 것이라는 병사들을 달래던 중 상사분들의 말을 믿고 병사들도 어느 정도 참아왔지만 보상 없이 주 5일 7시 출근에 22시 퇴근, 나머지 주말 이틀도 주말 출근, 저녁 식사 이후 퇴근이라는 거지같은 일과가 몇 주나 이어지자 병사들은 점차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병사들과 같이 일하는 소, 중령, 원사들, 본근대장에게 그래도 애들 휴가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 애들 좀 봐라, 저기 사람이냐? 저 야근 보상 제대로 안 해줄 거면 애들 폭동이 일어난다 등등등등 병사들 편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근대장 과거에 어떤 사고를 쳤는지, 그동안 어떤 모든 진급에서 전역 직전까지 몰려서야 간신히 한 인간으로서 어지간한 중령급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몇몇 대령보다도 짬이 높은 미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대 내 다른 소중령들의 건의는 그냥 씹어버렸죠. 이제 병사들은 시들어가는 걸 넘어서 끝없는 광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훈련장에 통신선 가설을 하던 통신병 선임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허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했고, 이건 제가 봤습니다. 취사병 왕고, 당시 상말이었는데 밥이 맛없다고 하던 조교에게 고기 자르는 칼을 들고 다가가 밥이 맛이 없나요? 그러면 직접 해드세요 라면서 쌍욕을 쳐받기도 했죠. 병사들의 광기가 점점 차오르는 게 보였죠. 간부들은 이제 급박해졌습니다. 저희 본근대는 업무 특성상 비문이나 화기, 탄약고 등이 접근이 매우 자유로운 편이었고 다들 체력은 좀 떨어지지만 학벌이 좋은 병사들이 상당히 많아 만약 저희가 들고 일어나게 된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마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아유 티오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복무하던 시기에 이것도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제가 복무하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현역 병력 감소가 발생했던 시기였고 전 군의 TO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윗대가리 놈들은 뭔가 단단히 실수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현역 병사들의 수가 줄어들어 TO가 줄어든 건 맞는데 우리 부대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대, 그것도 간부 교육이 메인이 되는 부대였죠. 현역 병사가 줄어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업무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저희 부대의 병사들 TO까지 줄여버려서 이런 지옥의 나날이 펼쳐지게 된 거였습니다. 사건의 시작. 저희 부대 영선반은 단순히 시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건물 보수나 쓰레기장 관리, 보일러 관리, 급수장 관리 등 온갖 시설물 전부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절 영선반 인원이 고작 3명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TO는 5명인데 왕고 2명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한 달짜리 말출을 나갔거든요. 즉 3명이 사단급 부대의 모든 시설을 전부 관리해야 했고 부대 내 시설의 80%가 베트남 전쟁 시절에 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돌아가면 하루는 이 건물이 파이프가 터지고 하루는 저 건물이 누전차 단기가 터지고 업무가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영선반에는 이제 일병으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등병 시절부터 미쳐 날뛰는 영선반 업무로 인해 아직도 신병 휴가를 나가지 못한 상태, 말 그대로 눈깔이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자신의 군생활을 불살라서 본부 근무대에 생기를 되돌리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날 이 녀석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단순히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기에 대충 눈으로만 확인해내는 업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막내 녀석은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였고 장소는 다른 곳도 아닌 영광급 간부들이 가득 들어차있는 본부 지휘실. 녀석이 일으킨 계획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수리할 때 의도적으로 콘센트를 뽑지 않는다. 두 번째, 케이블을 자르는 척하면서 멀쩡한 전원 케이블을 니퍼로 자른다. 세 번째, 스파크가 튄다. 네 번째, 감전된 척 바닥에 쓰러진다. 다섯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면 업무가 너무 많아 제대로 쉬지 못해 순간 선을 잘못 따라는 별명으로 둘러댄다. 이 녀석은 니퍼는 손잡이가 고무로 되어 있으니 감전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이 정신 나간 일을 녀석은 실제로 시행하기로 마음먹고 지통실에 들어섰습니다. 사건 당일과 현장 증언. 이하 모든 서술은 당시 지통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1호차 운전병 후임과 통신병 선임 그리고 저와 친했던 모 소룡의 진술을 바탕으로 서술됩니다. 막내 녀석이 지통실에 진입했을 때 지통실 안에 부대 내 서열 3위인 모 대령이 앉아있었다고 해요. 원래라면 자기 사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양반인데 하필이면 이날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지통실에 먼저 도착해있던 거였습니다. 아직 꺾이지도 않은 일병 짬찌끄레기였던 막내가 크게 경장! 하고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접이식사 다리를 펴고 천장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커버를 뜯고 자신의 계획대로 니퍼를 꺼내들어 내부에 있는 전선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눈을 꾹 감고 니퍼에 힘을 주는 순간 지통실의 문이 열리며 부대 서열 1위 투스타, 서열 2위 대령, 4위 대령이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입장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퍽! 한 소리가 나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통실 내 모든 컴퓨터와 TV가 한 번에 전원이 내려갔고 경광등이 빵 하고 폭발하며 천장에서 유리 조각이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광경은 부대 1에서 4위 초고위 간부 4명과 수많은 중, 소령, 그리고 원사, 상사, 그리고 병사들이 눈앞에서 목격하였고, 아니 피해자가 되었고, 목장갑 한 겹과 니퍼 손잡이의 얇은 고무 코팅으로 220V를 버티려고 했던 막내 녀석은 눈앞에 번쩍이는 스파크와 주변에서 펑펑 터지는 소리 형광등에 놀라 자기도 모르게 잘려버린 전선을 손으로 잡았고, 진짜로 감전되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당연히 하늘에서 유리 조각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지통실 내 모든 계급에 상관없이 비명을 지르고 투스타 지휘관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허둥지둥 회의용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갔으며 헬창으로 유명했던 거고의 주임원사는 몸통 박치기로 지통실 문을 박살내고 혼자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는 폭발 이후 일어났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상 환자가 10수명으로 늘어났고 조금 심한 한 명이 발생했으니 의무대로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왜인지 내선 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전화만 작동되지 않는 게 아니라 컴퓨터 전원도 아무리 눌러도 들어오지 않고 당연히 부대 내 CCTV 영상도 확인이 불가능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네 번째,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다름 아닌 영선반 담당관의 삽질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대 건물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여러 건물에 누전 차단기가 심심하면 떨어졌고, 그때마다 처리하기 귀찮았던 영선반 담당관은 누전 차단기를 전부 뜯고 그냥 전선으로 싹 다 연결해버린 겁니다. 과전압이 흐르면은 중간에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서 전기를 끊어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되고 더 신나게 흘러버리는 상황. 그리고 이런 와중 막내 녀석이 전선을 잘라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순간적으로 지통실 내부에 과전압이 흘러 전원이 들어와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전부 마탱이가 가버린 겁니다. 어릴 때 과전압 흐르면 형광등이 터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었는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선 전화는 지통실 안에 연결되어 있던 전화만 먹통이 되었고 다른 전화들은 전부 멀쩡했고, 통신명들이 교환할 때 쓰는 그 장비들은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지 않아 덕분에 외부 전화와 인터넷은 멀쩡하게 작동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단이 끝이 나고 의무대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막내 녀석은 같이 의무대로 온 투스타와 주임원사에게 직접 신문받게 되었고, 이 녀석이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일이 더 커지긴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계획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며 전이 봤을 때는 야근 많이 하면 상점 주고 휴가도 보내준다고 버텼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제가 순간 착각해서 전선을 자른 것 같습니다. 제발 영장만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라면서 입을 털었죠. 당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의무병 선임과 응급대기 운전병 선임의 증언에 따르면 막내 녀석의 탁월한 연기로 매료된 나머지 투스타와 주임원사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기 시작했고, 키가 180이 넘고 온몸이 근육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주임원사님은 마치 화웅의 목을 치러 나가는 관어의 형상같이 두 주먹을 꽉 쥐고 흡연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주임원사의 뒤로는 3명의 대령과 1명의 소장이 그의 뒤를 따라 나오며 마치 5호대 장군과 같은 포스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즉시 봉근 대장실과 연결된 행정반으로 향했고, 5호 대장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행정병과 다르게 드디어 올 것이 왔군이라는 표정으로 가볍게 격려를 한 행보관. 5호 대장군은 행보관에게 인사를 한 뒤 봉근 대장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만 남기고 봉근 대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보관님은 행정병들에게 잠시 PX 가서 음료수 좀 사오라고 그들을 내보냈고, 스피커로 신나는 뽕짝을 틀어 대장실에서 뿜어나오는 온갖 샤우팅이 외부로 들리지 않게 처리했다고 하네요. 봉군대장은 이 사고가 나고 며칠 만에 봉군대장 직책을 내려놓고 본청 모 첩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수많은 중령들에게 둘러싸여 2달가량 보낸 뒤 저녁 대기를 위해 머나먼 곳으로 보내지고, 모사단에서 대대장으로 전출 예정이었던 권모 중령 지인이 임시 봉군대장에 다시 오며 봉군대에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영선반 막내 녀석 어떻게 됐냐고요? 일단은 크게 다치지는 않고 전선을 직접 잡았던 손바닥과 팔꿈치 부분에 약간 화상을 입었고, 사고를 친 처벌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그동안 몇 달간 쉬는 날 없이 업무로 풀로 뛰었던 게 정상 창작되었지만, 상점제도 부활시킨 그의 영웅적인 희생정신에 감탄한 모든 선임들이 의해 그가 업무 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면책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이 녀석 덕분에 CCTV가 복구되기 전까지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순찰을 돌아야 됐던 경계병들, 고장난 회선들 고치러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던 통신병들까지도 이 녀석을 욕하기는커녕 웃으면서 근무를 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렸었는지, 그리고 봉근 퇴장이 떠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있었죠. 그럼 여기까지가 저의 썰이었고, 이 썰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즐거운 일들이 있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말년에 어느 미친놈이 저수지 숨은 개방에서 부대 수장될 뻔한 썰 한번 적어볼게요. 돈 없어서 오늘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썰한썰레였습니다.